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형사부의 법정안은 숨 막힐 듯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오직 판사가 넘기는 서류 소리만이 날카롭게 공기를 갈랐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이서윤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재판장 너머를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허공을 떠돌 뿐 초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여전히 믿기지 않는 악몽처럼 느껴졌기에 떨리는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움켜쥐었습니다. 검찰 측 증인석에는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남자이자 세진그룹의 대표이사인 강도준이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는데 그는 단 한 번도 아내인 서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남편의 입에서 나온 모든 증언이 자신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도준은 마치 낯선 타인을 대하듯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강도준의 증언은 치밀하고 완벽하게 계산된 거짓말이었으나 법정 안에 누구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 분위기였기에 서윤의 절망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도준은 서윤이 그룹의 자금을 횡령하여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기밀을 경쟁사에 팔아넘겼다고 주장하며 조작된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그가 내민 서류들은 서윤이 평생을 바쳐 회사를 위해 일했던 흔적들을 교묘하게 비틀어 범죄의 증거로 둔갑시킨 것들이었습니다. 서윤은 억울함에 목이 메어 소리조차 지를 수 없었고 그저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남편의 잔인한 배신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도준의 뒤쪽 방청석에는 그의 첫사랑이자 이번 사건의 진정한 배우인 최유라가 앉아 있었는데 그녀는 짐짓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있었으나 입가에는 미세한 조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자 법정 내부는 긴장감으로 더욱 팽팽해졌고 서윤의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 크게 울렸습니다. 피고인 이서윤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기업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는 판사의 목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순간 서윤의 몸은 무너져 내릴 듯 휘청거렸고 법정 안은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도준을 바라보며 무언의 호소를 보냈지만 그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최유라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은 너무나 매정하고 단호해서 서윤이 알고 있던 다정했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오직 성공과 욕망의 눈먼 괴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구치소로 이송되는 호송차 안에서 서윤은 차가운 철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습니다. 화려한 도심의 불빛들은 여전했지만 그녀의 삶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수의와 수감 번호뿐이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세진그룹을 지금의 위치에 올려놓기 위해 도준과 함께 밤을 새우며 헌신했던 지난 날들을 떠올리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준이 경영권 승계 문제로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인맥과 능력을 동원해 그를 지켜냈던 것이 바로 서윤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희생과 사랑의 대가가 감옥행이라는 사실은 그녀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첫날 밤은 지독하게 춥고 외로웠으며 낯선 환경과 죄수복에 거친 감촉은 그녀가 처한 비참한 현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좁은 독방에 웅크리고 앉아 서윤은 도준이 왜 자신에게 이런 짓을 했는지 끊임없이 되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침묵뿐이었습니다. 최유라가 귀국한 직후부터 도준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눈치챘어야 했다는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유라는 도준의 대학 시절 첫사랑으로 도준이 가장 순수했던 시절을 함께했던 여자였지만 그녀는 도준이 힘들 때 그를 버리고 떠났다가 그가 성공하자 다시 나타난 여자였습니다. 서윤은 자신이 그들의 불타오르는 과거와 뒤틀린 욕망 사이에서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버려진 장기말에 불과했음을 깨닫고 치를 떨었습니다. 수감 생활이 시작된 지 몇 주가 지나자 서윤의 몸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고 극심한 피로감과 원인 모를 구역질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처음에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낯선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억지로 식사를 넘기려 했지만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올라오는 통에 물조차 마시기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에 시달렸고 도준과 유라가 자신을 비웃으며 멀어지는 꿈을 꿀 때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교도관들은 서윤이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하며 차가운 시선을 보냈지만 그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쓰러지자 결국 의무실로 그녀를 옮겼습니다. 의무실의 차가운 공기와 소독약 냄새는 그녀의 어지러움을 더했고 그녀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제발 이 고통이 끝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의무관은 서윤의 맥박을 짚고 몇 가지 검사를 진행한 뒤 심각한 표정으로 차트를 넘겨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는 서윤에게 마지막 생리일이 언제였는지 물었고 그 질문을 들은 순간 서윤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도준이 그녀를 배신하기 위해 함정을 파고 있던 그 시기에도 그들은 부부로서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의무관은 덤덤한 목소리로 서윤이 임신 8주 차임을 알렸고 그 말은 법정에서의 유죄 판결보다 더 큰 충격으로 그녀를 강타했습니다. 뱃속에 자라고 있는 생명이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남자의 핏줄이라는 사실은 그녀를 혼란과 공포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서윤은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벽만 바라보며 깊은 침묵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지워버리고 싶다는 충동과 그래도 자신의 아이라는 모성애 사이에서 그녀는 끊임없이 갈등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다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감옥에 보냈다는 비극적인 운명을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고 주위가 조용해질 때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아랫배를 쓰다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증오하는 남자의 씨앗일지라도 이 아이는 지금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과 연결된 존재이자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할 살아있는 증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서윤은 좁은 창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을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고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대신 살아남아야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그녀의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도준과 유라는 그녀가 감옥에서 비참하게 망가지거나 죽어가기를 바랐겠지만 그녀는 보란듯이 살아남아 그들에게 가장 처절한 복수를 안겨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지키는 것이 곧 도준을 향한 첫 번째 복수임을 깨달았고 이 아이를 무기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윤은 차가운 벽에 머리를 기대고 나직하게 속삭였는데 그것은 뱃속의 아이에게 하는 약속이자 도준을 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서윤은 교도소 내에서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는데 모범수가 되어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나가기 위해 규칙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그녀는 영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역겨운 음식도 꾸역꾸역 삼켰고 틈나는 대로 좁은 방 안에서 운동을 하며 체력을 길렀습니다. 또한 그녀는 교도소 도서관에 있는 법률 서적과 경제 잡지들을 탐독하며 바깥 세상의 동향을 파악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 법리적 근거를 연구했습니다. 동료 수감자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경계했지만 그녀의 단호하고 기품 있는 태도와 때때로 보여주는 따뜻한 배려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그들 중 억울한 사연을 가진 이들의 법률 상담을 해주며 자신만의 작은 세력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서윤의 배가 점차 불러오자 교도소 내에서도
그녀를 보는 시선이 다양해졌지만 그녀는 그 어떤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에게 한울이라는 태명을 지어주었는데 그것은 이 좁고 어두운 감옥을 벗어나 크고 넓은 하늘처럼 자유롭게 살라는 의미였습니다. 출산이 임박해오자 서유는 극심한 산통과 두려움에 시달렸지만 이를 악물고 버텨내며 아이를 건강하게 낳겠다는 일념 하나로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마침내 차가운 교도소 병동에서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을 때 서유는 땀에 젖은 채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는 도준을 쏙 빼닮아 있었지만 그 눈망울만큼은 서윤을 닮아 맑고 깊었기에 그녀는 아이를 보며 다시 한번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서윤은 아이를 교도소 내에서 키울 수 있는 18개월 동안 온 정성을 다해 한우를 돌보았고 그 시간은 그녀에게 있어 지옥 속의 유일한 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러 아이를 외부로 보내야 할 시기가 다가왔고 서윤은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이 후원했던 보육원 원장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아이를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이를 떠나보내는 날 서윤은 한울의 작은 손을 잡고 반드시 엄마가 데리러 갈 것이며 그때는 세상의 모든 것을 내 발 아래 두게 해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아이가 떠난 빈자리는 공허했지만 그 공허함은 곧 도준과 유라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으로 채워졌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서윤의 출소일이 다가왔을 때 그녀는 입소할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날카로워졌으며 몸에서는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출소 당일 교도소 철문이 열리고 쏟아지는 햇살을 맞으며 걸어 나오는 서윤의 앞에는 낡은 세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서윤이 수감 시절 도움을 주었던 전직 금융 사기범이자 천재적인 해커였던 박진수였는데 그는 서윤의 충실한 조력자가 되기로 맹세한 인물이었습니다. 서윤은 박진수가 건네는 두부 대신 서류 봉투를 받아들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고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할 준비가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차에 올라탄 서윤은 가장 먼저 아들 한울이 있는 곳으로 향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세진그룹의 거대한 사옥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 꼭대기층에 있을 강도준은 지금쯤 자신의 성공에 도취해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품속에서 한울의 사진을 꺼내 어루만지며 자신이 겪은 1095일의 지옥을 그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줄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도준을 파멸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세진그룹을 통째로 집어삼켜 아들 한울에게 줄 선물이자 왕좌로 만들 것입니다. 복수의 서막이 올랐고 돌아온 여왕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세진그룹의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를 위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크리스털로 이루어진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대한민국 정재계를 움직이는 거물급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실내를 가득 채운 클래식 선율은 우아했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의 이익을 탐색하는 날카로운 시선들과 욕망이 뒤엉켜 묘한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파티장의 중앙에는 턱시도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강도준이 서 있었는데 그는 연신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세진그룹은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업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고 도준은 경영자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강도준의 곁에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최유라가 마치 이 파티의 안주인인 양다정한 포즈를 취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과 귀에 걸린 다이아몬드 주얼리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 번쩍이며 그녀의 아름다움을 더욱 부각시켰지만 그 빛은
어딘가 서늘하고 인위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유라는 도준의 팔짱을 낀 채 하객들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마침내 이서윤이라는 걸림돌을 치우고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승리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윤이 감옥에서 썩고 있는 동안 도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이제는 누구도 자신을 비난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올랐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가 바라보기에 이 화려한 파티는 자신과 도준의 완벽한 결합을 세상에 공표하는 대관식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파티장의 분위기가 마냥 화기애애한 것만은 아니었는데 일부 주주들과 임원들 사이에서는 은밀한 속삭임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최근 세진그룹의 주식을 무서운 속도로 사들이며 이대 주주로 급부상한 베스타 캐피털이라는 정체불명의 투자 회사에 대한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베스타 캐피털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세진의 핵심 사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지분을 확보했으며 오늘 파티에 그들의 아시아 지부 대표가 참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도준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 새로운 투자자의 정체와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해 초조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몇 번이나 베스타 측 인사가 도착했는지 확인하라는 눈짓을 보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장례를 정돈시키며 베스타 캐피털의 아시아 지부 대표가 막 도착했음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웅성거림 속에서 볼룸의 거대한 양문이 천천히 열리자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입구 쪽으로 쏠렸고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문 너머에서 또각또각 울리는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한 여성이 역광을 받으며 당당한 발걸음으로 걸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몸의 곡선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날카로운 턱선은 차가우면서도 지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장과 함께 공기의 흐름이 바뀌는 듯했고 사람들은 그녀의 압도적인 아우라에 눌려 귀를 터주며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도준은 입구에서 걸어오는 여성을 보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놓칠 뻔하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련된 화장과 차가운 표정,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무장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분명 자신이 감옥으로 보냈던 전처 이서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과거에 순종적이고 헌신적이었던 아내가 아니라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여신처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도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옆에 서 있는 유라의 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유라 역시 사색이 되어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죽은 줄만 알았던 유령이 살아 돌아온 것 같은 공포가 그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서윤은 주위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도준과 유라가 서 있는 단상을 향해 거침없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오직 두 사람만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눈 속에는 뜨거운 분노 대신 차갑게 식어버린 경멸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객들 중 일부가 그녀를 알아보고 수군거기 시작했지만 서윤은 그들의 속삭임을 비웃기라도 하듯 고개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그녀가 도준의 코앞까지 다가와 걸음을 멈추자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도준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뻐끔거릴 뿐이었고 서윤은 그런 그를 보며 입가에 미묘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서윤은 우아한 손동작으로 자신의 명함을 꺼내 도준의 재킷 주머니에 꽂아주며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도준 대표님, 베스타 캐피털의 아시아 지부 대표 미셸 리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그녀의 말은 정중했지만 뼈가 있는 선전포고였습니다. 도준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꺼내 들었고 미셸리라는 이름 아래 적힌 익숙하면서도 낯선 직함이 그의 시야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본명을 숨기지 않았지만 미셸이라는 영어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과거의 이서윤과는 다른 존재임을 명확히 하고 있었습니다. 도주는 그녀가 어떻게 감옥에서 나와 이런 거대 자본의 대표가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혼란에 빠졌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최유라가 참지 못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서윤을 쏘아붙이며 무슨 속셈으로 여기 나타난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유라의 목소리는 불안함으로 인해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그녀는 서윤의 기세에 눌리지 않으려 애쓰며 도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유라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오직 도준만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세진그룹의 재무 구조가 생각보다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주주로서 경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던졌습니다. 그 말은 파티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고 도준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서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도준에게 가까이 다가가 귓가에 입술을 대고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3년 전 당신이 나에게 줬던 그 지옥 같은 시간을 이제 이자까지 쳐서 돌려줄게. 기대해도 좋아라는 그녀의 말은 도준의 심장에 얼음 조각을 박아 넣는 듯 했습니다. 도준이 뭐라 반박하기도 전에 서윤은 몸을 돌려 하객들을 향해 여유로운 미소를 보내며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그녀의 자연스러운 행동에 사람들은 얼떨결에 잔을 들었고 파티의 주인공은 순식간에 강도준에서 이서윤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도준은 자신의 파티에서 자신이 철저하게 들러리로 전락해버린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그녀가 쥔 권력이 두려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윤이 무대에서 내려와 주요 주주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하자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의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서윤은 유창한 언변과 전문적인 지식으로 주주들을 사로잡았고 그들은 도준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신뢰감을 서윤에게서 발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수감 생활 동안 익힌 법률 지식과 경제 흐름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세진그룹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냈고 해결책까지 제시하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도준과 유라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분노와 무력감에 치를 떨었지만 이미 흐름은 서윤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유라는 와인잔을 쥔 손에 힘을 주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어 갈 무렵 서윤은 잠시 테라스로 나와 밤 공기를 쐬며 뜨거워진 머리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복귀전을 치렀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가 욱신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고 돌아보니 박진수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며 그녀에게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는 서윤의 연기가 완벽했다며 베스타 캐피털 본사에서도 이번 일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실 서윤이 베스타의 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박진수가 해킹한 세진그룹의 이중 장부와 서윤이 감옥에서 작성한 기업 분석 리포트를 베스타 측에 넘기며 딜을 성사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윤은 박진수에게 짧게 고마움을 표시한 뒤 핸드폰을 꺼내 저장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어느새 훌쩍 자란 아들 한우리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아이의 해맑은 미소는 서윤에게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녀는 화면 속 아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엄마가 반드시 널 위해 저 성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국을 지어줄게라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아이의 존재는 아직 도준에게 비밀로 붙여져 있었는데 이는 서윤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히든카드이자 도준을 파멸시킬 결정적인 무기였습니다. 도준이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그가 느낄 충격과 절망을 상상하며 서윤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호텔을 빠져나온 도준과 유라는 차 안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도준은 유라에게 왜 서윤의 뒤를 제대로 캐지 않았냐고 화를 냈고 유라는 당신이 죽은 사람 취급하며 신경 끄라고 하지 않았냐며
맞받아쳤습니다. 두 사람의 신뢰는 서윤의 등장만으로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고 불안감은 독버섯처럼 피어올라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도주는 창밖을 내다보며 서윤이 꽂아준 명함을 구겨버렸지만 미셸리라는 이름은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윤이 단순한 복수심으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왔음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 시각 서윤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 거실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의 야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잠든 한우리가 세상 모르고 곤히 자고 있었고 서윤은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밤은 서윤에게 있어 길고 긴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했으며 그녀는 앞으로 펼쳐질 전쟁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세진그룹의 조직도와 임원들의 신상 정보가 담긴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중 강도준과 최유라의 사진 위에는 붉은색 펜으로 가위표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서윤의 눈은 맹수처럼 빛나며 다음 사냥감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세진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무거운 침묵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아침 일찍부터 소집된 긴급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상석에는 그룹의 대표이사인 강도준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오늘 회의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그의 맞은편에 여유롭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베스타 캐피털의 대표 미셸리, 즉 이서윤이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두꺼운 사업 계획서를 천천히 넘기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내용을 훑어보고 있었는데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 하나하나가 임원들의 신경을 긁는 듯했습니다. 도주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이번 분기의 핵심 프로젝트인 스마트시티 건설 사업에 대해 설명을 시작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어 불안한 심리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준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회의실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고 모두가 서윤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숨 막히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준을 응시하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었는데 그것은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의 여유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해당 프로젝트의 수익성 분석이 완전히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짚어낸 부분은 원자재 가격 변동 리스크를 고의로 누락시켜 예상 수익을 부풀린 대목이었는데 이는 과거 그녀가 도준을 도와 실무를 담당했을 때 가장 우려했던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도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임원들은 웅성거리며 도준을 향해 의구심 가득한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도준은 급히 변명을 늘어놓으며 시장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론을 펼쳤지만 서윤은 가차없이 그의 말을 자르며 반박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국제 원자재 시장의 동향과 경쟁사들의 움직임을 정확한 데이터로 제시하며 도준의 계획이 얼마나 안일하고 무책임한 도박인지 적나라하게 까발렸습니다. 서윤의 논리는 너무나 정연하고 완벽해서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반박할 엄두를 내지 못했고 도준은 자신의 무능함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서윤은 도준이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무리하게 끌어다 쓴 단기 차입금 문제를 거론하며 회사의 유동성 위기 가능성까지 경고했습니다. 이는 주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이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들은 도준의 경영 능력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회의에 참석하고 있던 사회이사 자격의 최유라가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서윤을 향해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라는 서윤이 과거의 사적인 감정 때문에 회사의 중대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억지를 부렸지만 그녀의 행동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서윤은 흥분한 유라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냉소적으로 대꾸했는데 이곳은 감정을 호소하는 자리가 아니라 냉철한 이성으로 회사의 미래를 결정하는 곳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서윤은 유라에게 이 프로젝트의 손익분기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알고는 있냐고 기습적인 질문을 던졌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유라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임원들은 유라의 무지함과 경솔함에 혀를 찾고 도준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로 나온 도준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서윤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는 비서들을 물리고 서윤의 앞을 막아선 채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냐며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도준을 올려다보며 자신이 투자한 회사가 멍청한 경영진 때문에 망하는 것을 막으려는 합리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 당당하고 이성적이어서 도준은 말문이 막혔고 오히려 자신이 비이성적인 사람처럼 느껴지는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서윤은 도준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는 척하며 가까이 다가가 귓속말로 아직 놀라기는 이르다며 이제 겨우 첫 단추를 끼웠을 뿐이라고 속삭였습니다. 도준은 서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지만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서늘한 공포감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윤이 단순히 복수를 위해 회사를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도준은 즉시 재무팀장을 호출하여 서윤이 지적한 문제점들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미 내부적으로 동요가 시작된 후였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대주주인 미셸리의 능력이 현 경영진보다 월등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도준의 리더십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독한 위스키를 잔에 따르며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윤은 도준에게 개인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장소는 시내의 한 고급 일식당이었습니다. 도준은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시 망설였지만 서윤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은밀하고 조용한 룸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고 서윤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차를 따르며 도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비즈니스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옛 이야기를 좀 하자며 운을 떼었지만 그 말은 도준에게 더 큰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감옥에서의 1년이 자신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하며 특히 사람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깨달았다고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도준은 서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찻잔만 만지작거렸는데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쥐고 있을지도 모르는 또 다른 카드가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윤은 그런 도준의 심리를 꿰뚫어 보듯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당신이 나를 감옥에 보낼 때 놓친 것이 하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준이 고개를 들어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자 서윤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내 과거와 미래 그리고 명예까지 모두 빼앗았다고 생각했겠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당신의 흔적은 지우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도준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했지만 서윤은 더 이상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서윤이 말한 흔적이라는 단어는 도준의 머릿속을 맴돌며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그는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미처 파기하지 못한 비밀 장부나 녹취록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또 다른 증거가 있는 것인지 불안감이 증폭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의도한 것은 물질적인 증거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아들 한울의 존재였습니다. 서윤은 도준이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천천히 목을 조여갈 생각이었기에 결정적인 패는 아직 숨겨두고 그에게 막연한 공포심만 심어주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서유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며 계산은 자신이 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도준의 자존심을 짓밟는 또 하나의 행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준은 서윤의 말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재를 서성거리며 과거의 기억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서윤을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확신했지만 그녀의 자신만만한 태도를 볼 때 분명 자신이 간과한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도준은 결국 사설 탐정을 고용해 서윤의 출소 후 행적을 낱낱이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특히 그녀가 감옥에서 낳은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서윤이 수감될 당시 임신 초기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이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서윤을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한편 유라는 도준이 서윤과 단둘이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도준의 서재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녀는 도준에게 아직도 전처에게 미련이 남았냐며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질렀고 도준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습니다. 도준은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을 느끼며 유라에게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고 두 사람 사이의 고성은 늦은 밤 저택을 울렸습니다. 유라는 도준이 변했다며 울부짖었고 도준은 유라의 탐욕과 무능함이 지겹다고 맞받아치며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서윤이 의도한 대로 두 사람의 견고해 보였던 신뢰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틈은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는 미셸리가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찌라시가 돌기 시작했고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회사의 미래를 걱정했고 도준과 유라의 불륜 스캔들까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사내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폭락하는 세진 그룹의 주가 차트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박진수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단계인 언론 플레이를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이번에는 유라의 과거 비리를 터뜨릴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유라가 과거에 운영하던 갤러리를 통해 미술품 가격을 조작하고 비자금을 세탁했던 증거들이 서윤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아들 한울과의 영상 통화를 잊지 않았는데 화면 속 아이의 해맑은 웃음은 그녀가 냉혹한 복수기에서 다시 따뜻한 엄마로 돌아오게 만드는 유일한 마법이었습니다. 한울은 엄마가 언제 오냐며 투정을 부렸고 서윤은 곧 일이 다 끝나면 아주 오랫동안 함께 있을 거라고 약속하며 아이를 달랬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서윤의 표정은 다시 차갑게 굳어졌고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도준과 유라의 사진을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그녀는 도준이 자신의 아들 존재를 알게 되는 순간 느낄 절망과 고통을 상상하며 전율을 느꼈고 그날이 머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며칠 후 서윤은 주요 주주들을 비밀리에 초청하여 만찬을 열었고 그 자리에서 도준의 해임을 건의하는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주주들에게 세진그룹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능하고 부도덕한 현 경영진을 교체해야 한다고 설득했고 주주들은 그녀의 비전과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서윤이 제시한 새로운 사업 청사진은 도준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구체적이고 혁신적이어서 주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도준을 지지하던 세력들도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도준은 점점 고립무원의 처지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건배사를 통해 변화의 바람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도준은 유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화를 냈고 유라는 그런 도준에게 배신감을 느끼며 독자적으로 살아남을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라는 서윤을 찾아가 거래를 제안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품게 되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도준의 약점을 넘겨주는 대가로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이미 유라의 모든 수를 읽고 있었고 그녀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미와도 같았습니다. 유라가 서윤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순간 서윤은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사냥감이 덫에 걸려들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 남은 것은 서로를 물어뜯는 진흙탕 싸움뿐이었습니다. 창밖에는 굵은 빗줄기가 새진 그룹 본사 건물의 통유리창을 세차게 때리고 있었고 강도준은 초조한 기색으로 집무실 안을 서성거리며 사설 탐정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이서윤과의 식사 자리에서 그녀가 남긴 의미심장한 말은 도준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잠시도 그를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윤이 언급한 흔적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과거의 추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기에 탐정이 가져올 결과물에 자신의 운명이 달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마침내 집무실 문이 열리고 검은색 우비를 입은 탐정이 들어와 빗물에 젖은 서류 봉투 하나를 도준의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탐정은 무거운 표정으로 대표님이 우려하시던 부분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는 짧은 보고를 남기고는 서둘러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도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의 봉인을 뜯었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사진들은 그의 심장을 멈추게 만들 만큼 충격적인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이서윤이 낯선 꼬마 아이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거나 아이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준의 시선은 서윤이 아닌 그녀 곁에 있는 작은 사내아이에게 고정되었는데 아이의 이목구비는 도준의 어린 시절 사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소름 끼치게 닮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짙은 눈썹과 오뚝한 코, 그리고 웃을 때 생기는 보조개까지 모든 것이 강도준의 유전자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듯 의자에 몸을 기대었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뒷면에 적힌 아이의 생년월일을 확인하고는 황급히 달력을 꺼내 시간을 역산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시점과 서윤이 수감되었던 기간을 대조해 본 결과 도준은 끔찍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윤이 법정에 섰던 그날, 그리고 차가운 감옥으로 끌려가던 그 순간, 그녀의 뱃속에는 이미 자신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도준은 과거 재판장에서 창백하게 질려있던 서윤의 얼굴과 가끔씩 배를 감싸쥐며 고통스러워하던 모습을 떠올리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는 순간 밀려오는 죄책감과 공포는 그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고통이었습니다. 도준은 빗속을 뚫고 무작정 차를 몰아 탐정의 보고서에 적혀있던 아이의 유치원 근처로 향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엑셀러레이터를 밟은 발을 떼지 않았고 머릿속은 오직 아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심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고급 유치원 앞에 도착한 도준은 차 안에서 하원 시간을 기다리며 초조하게 시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침내 유치원 정문이 열리고 노란 우비를 입은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자 도준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서윤의 손을 잡고 걸어 나오는 한 아이를 발견하는 순간 도준은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아이는 강도준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그를 빼다 박았지만 그 곁을 지키는 서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해 보였습니다. 도준은 차문을 열고 빗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는 서윤을 올려다보며 해맑게 웃고 있었고 서윤은 그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준이 꿈꾸었던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정작 그 그림 속에
자신의 자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도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서윤이 무언가 느낀 듯 도준의 차가 주차된 쪽으로 시선을 돌렸고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서윤은 놀란 기색 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도준을 응시하더니 보란듯이 아이를 안아들고 준비된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도준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서윤의 차를 뒤쫓으려 했지만 어디선가 나타난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이 그의 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서윤이 고용한 사설 경호업체 직원들로 도준이 접근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도준은 경적을 울리며 비키라고 소리쳤지만 그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고 서윤의 차는 빗속으로 유유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준은 허탈감에 빠져 핸들에 머리를 박고 괴로워하다가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를 남긴 끝에야 서윤으로부터 짧은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는데 오늘 밤 10시 처음 만났던 그 카페에서 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준은 그 메시지를 구명줄처럼 움켜쥐고 약속 시간이 되기만을 기다리며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그리고 서윤에게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했지만 어떤 말로도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되어 약속 장소에 도착한 도준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는 서윤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윤은 도준이 자리에 앉자마자 차가운 목소리로 용건만 간단히 하라고 말하며 그와의 사적인 대화를 원천 봉쇄하려 했습니다. 도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 아이 내 아들 맞지라고 물으며 서윤의 눈을 애타게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은 피식 웃으며 이제 와서 아비 노릇이라도 하고 싶은 거냐고 비꼬았고 도준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 아이를 감옥에서 태어나게 만들었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첫 울음을 터뜨리게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일갈했습니다. 도준은 그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고 죄책감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도준은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으로 서윤에게 제발 아이를 한 번만이라도 안아보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보상하겠다며 아이에게 최고의 교육과 환경을 제공하고 자신의 후계자로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그 말을 듣자마자 찻잔을 내려놓으며 당신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돈과 권력뿐이겠지만 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더러운 것들이 아니라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한울이라는 아이의 이름을 처음으로 입에 올리며 이 아이는 당신의 성을 따르지 않을 것이며 평생 당신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서윤의 단호한 태도에 도준은 점차 이성을 잃어가기 시작했고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토해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이의 친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법적으로 친권 확인 소송을 해서라도 아이를 데려오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서윤은 그런 도준을 가소롭다는 듯 바라보며 맘대로 해보라고 말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도준이 아이를 포기하게 만들 충분한 법적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이 언론에 공개될 경우 도준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 파장을 상기시켰습니다. 전처를 감옥에 보내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게 만든 비정한 CEO라는 꼬리표는 도준의 사회적 매장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도준은 서윤의 치밀함에 다시 한번 절망하며 자신이 완전히 덫에 걸렸음을 깨달았고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아이를 빌미로 서윤과 다시 시작해 보려 했던 얄팍한 희망조차 산산조각 났음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도준에게 충고했는데 아이를 건드리는 순간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도주는 멀어져가는 서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허공에 주먹을 휘둘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그는 빗속을 걸어 나와 자신의 차에 몸을 실었지만 시동을 걸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주는 젖은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서재에 틀어박혀 독한 술을 들이켰고 취기가 오를수록 한울의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서랍 속에 숨겨두었던 유라와의 결혼 사진을 꺼내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유리 액자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도주는 자신이 유라 때문에 버린 것이 단순히 아내 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핏줄과 행복한 미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오열했습니다. 그는 술병을 들고 비틀거리며 집안을 돌아다니다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혐오감을 느껴 주먹으로 거울을 깨버렸습니다. 손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한편 도준의 이상 행동을 눈치챈 최유라는 몰래 서재에 들어와 깨진 액자와 흩어진 서류들을 발견하고 경악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한울의 사진을 주워들고 손을 떨었는데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모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유라는 이 아이가 살아있는 한 자신이 도준의 곁에서 온전한 안주인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존재가 도준을 흔들고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손톱을 물어뜯으며 방안을 서성거렸습니다. 유라의 눈에는 질투와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유라는 다음날 아침 숙취로 괴로워하는 도준을 찾아가 아이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하며 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도준은 유라의 말에 흠칫 놀랐지만 이내 차가운 표정으로 상관하지 말라고 쏘아붙이며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유라는 도준의 팔을 붙잡고 그 아이는 당신 인생의 오점이 될 뿐이라며 잊어버리라고 소리쳤지만 도준은 유라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도준은 유라에게 너 따위가 함부로 입에 올릴 존재가 아니라며 처음으로 유라에게 사리가 담긴 눈빛을 보냈습니다. 유라는 그 눈빛에 충격을 받고 뒷걸음질 쳤지만 동시에 도준의 마음이 완전히 떠났음을 확인하고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 시각 서유는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도준의 집 내부 상황을 도청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갈등이 극에 달했음을 확인하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박진수에게 지시하여 유라가 아이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에 대비해 한울의 경호를 2배로 강화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서유는 도준이 아이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회사 경영에 소홀해질 것을 예상하고 이 기회를 틈타 세진그룹의 핵심 인력들을 포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도준이 개인적인 고통에 몸부림칠 때 그의 제국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릴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에게 있어 한울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도준의 영혼을 파괴할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도준은 회사에 출근해서도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한울의 사진만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서실장이 결제 서류를 들고 들어와도 건성으로 처리하거나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 임원들의 불만은 고조되었습니다. 도준은 몰래 변호사를 불러 친권 소송에 대한 승소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도준의 과거 행적과 서윤의 현재 지위, 그리고 아이가 엄마와 형성한 유대감을 고려할 때 승소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었습니다. 도준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방법을 찾아내라고 소리쳤지만 법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는 돈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결국 도준은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고 스토커처럼 서윤과 아이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망원경으로 유치원에서 뛰어노는 한울을 훔쳐보며 혼자만의 망상에 빠져들었고 가끔씩 아이가 넘어져 올 때면 자신이 달려가 일으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가슴을 쳤습니다. 도준의 이러한 기이한 행동은 곧 직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대표이사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았습니다. 서윤은 이러한 여론을 적절히 이용하여 이사회에서 도준의 대표이사직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명분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자신이 파놓은 무덤 속으로 점점 더 깊이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도준이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자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심부름 센터를 통해 한우를 납치하거나 위협할 계획을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유라의 이러한 움직임마저 예측하고 있었고 오히려 유라가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여 그녀를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시킬 함정을 팠습니다. 서윤은 일부러 경호를 허술하게 한 척하며 유라의 하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틈을 보여주었고 유라는 그 미끼를 덥석 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를 노리는 욕망과 복수의 칼날이 번뜩이며 상황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중얼거렸는데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서늘한 예언이었습니다. 어두운 조명이 흐르는 강남의 한 회원제 바, 구석진 룸에서 최유라는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연거푸 독한 양주를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두툼한 현금 봉투를 챙기고 있었는데 그는 뒷골목에서 돈만 주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는 해결사였습니다. 유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아이가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게 해달라고 주문하며 특히 강도준이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보내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한울이라는 존재가 사라져야만 도준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린아이를 희생시키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지금 건너서는 안 될 강을 건너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으며 이 모든 대화가 누군가에게 실시간으로 녹음되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이서윤은 자신의 비밀 사무실에서 헤드셋을 낀 채 유라와 해결사의 대화 내용을 생생하게 듣고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박진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책상을 내리치며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소리쳤지만 서윤은 침착하게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서윤은 지금 당장 신고하면 유라는 미수범으로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이라며 그녀를 확실하게 사회에서 매장시키기 위해서는 더 큰 한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윤은 유라가 청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의 비자금 계좌에 손을 댄 정황을 포착했고 이것이야말로 4년 전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던 횡령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결정적인 열쇠였습니다. 서윤은 마침내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박진수에게 준비해둔 보도 자료와 증거 파일들을 전 언론사에 배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세진그룹과 관련된 충격적인 뉴스 속보로 발칵 뒤집혔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순위는 최유라와 세진그룹으로 도배되었습니다. 뉴스 앵커는 4년 전 세진그룹 횡령 사건의 진범이 당시 재무팀 직원이던 이서윤이 아니라 현재 그룹의 실세인 최유라라는 사실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보도 화면에는 유라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회사 돈을 빼돌린 구체적인 내역과 도준을 속여 서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조작한 이메일 원본들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우아하고 지적인 척했던 재벌가 사모님의 추악한 민낯에 경악했고 순식간에 여론은 들끓는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세진그룹 본사 앞에는 취재진이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주주들과 시민단체들의 항해 시위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출근한 최유라는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마자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당황하여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기자들은 그녀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며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 전처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 사실이냐는 날카로운 질문들을 퍼부었고 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경호원들의 뒤로 숨었습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로 도망치듯 몸을 숨겼지만 이미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흉하게 일그러져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집무실로 도망쳐 온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기사를 확인했고 자신의 과거 악행들이 낱낱이 까발려진 것을 보고 비로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급히 도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신 거부 신호음만 들릴 뿐이었고 사방에서 자신을 조여오는 파멸의 그림자에 갇혀 숨을 헐떡였습니다. 강도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대형 모니터를 통해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 나오는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해서 부정할 수 없었고 그는 자신이 지난 4년 동안 희대의 사기극에 놀아났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도준은 과거 서윤이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울부짖던 모습을 떠올렸고 그때 그녀를 외면하고 냉소를 보냈던 자신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끔찍한 자기 혐오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여자가 실은 자신을 이용해 돈을 챙긴 범죄자였고 자신이 버린 여자가 진정으로 회사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임을 뒤늦게 깨닫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도준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그것은 너무 늦어버린 후회일 뿐이었습니다. 도준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유라의 사무실로 향했고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유라는 서류들을 파쇄기에 넣으며 증거를 인멸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도준을 본 유라는 짐짓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이 모든 것이 서윤의 모함이라며 매달렸지만 도준은 그녀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습니다. 도준은 핏발선 눈으로 유라를 노려보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고함을 질렀고 그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사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라는 바닥에 쓰러진 채 도끼 어린 눈빛으로 도준을 올려다보며 당신이 멍청해서 속은 걸 왜 내 탓을 하냐고 비웃으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어차피 당신은 내 몸과 배경이 필요했을 뿐이지 않냐며 서로 이용한 처지에 위선 떨지 말라고 악을 썼습니다. 두 사람의 추악한 싸움이 절정에 달했을 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이서윤이 당당한 발걸음으로 들어왔는데 그녀의 뒤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난장판이 된 사무실과 서로 헐뜯고 있는 두 사람을 벌레 보듯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녀는 유라에게 다가가 천천히 허리를 숙이고 내가 경고했지.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서윤은 손에 들고 있던 녹음기를 재생했는데 그 안에서는 어젯밤 유라가 아이를 청부 살해하려 했던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들은 도준은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유라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유라에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살인 예비, 음모 혐의로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유라는 발악하며 이거 놓으라고 소리쳤고 도준을 향해 자신을 구해달라고 애원했지만 도준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했던 그녀의 손목에 차가운 은색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녀가 쌓아올린 모래성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라가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서윤의 표정에는 기쁨도 슬픔도 없는 건조함만이 감돌았는데 그것은 이미 예견된 결말을 확인하는 자의 담담함이었습니다. 복도에 있던 직원들은 끌려가는 유라를 보며 수군거렸고 한때 사모님으로 불리던 그녀는 범죄자로 전락하여 치욕스러운 퇴장을 했습니다. 사무실에 단둘이 남게 된 도준과 서윤 사이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고 도준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꺼냈지만 그 말은 공기 중으로 흩어져 버릴 만큼 가볍고 무의미했습니다. 서윤은 도준을 싸늘하게 바라보며 당신이 유라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일갈했는데 그것은 맹목적인 믿음으로
진실을 보려 하지 않았던 그의 오만함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내 죗값을 대신 치렀다고 생각하겠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경고했습니다. 도주는 서윤의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에 눌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도준의 책상 위에 이혼합의서가 아닌 주식 양도 계약서를 던져놓으며 이것이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그것은 도준이 가진 경영권을 포기하고 빈 껍데기뿐인 회장직만 유지하라는 굴욕적인 제안이었지만 도준에게는 거부할 명분도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당신이 망가뜨린 회사를 내가 다시 살려놓을 테니 당신은 그저 구석에 처박혀 숨만 쉬고 있으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준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서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지만 이는 자업자득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서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갔고 도준은 홀로 남아 오열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서윤은 교도소 면회실이 아닌 검찰청 조사실 유리창 너머로 조사를 받고 있는 유라의 초라한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의를 입고 멍하니 앉아있는 유라에게서 과거에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4년 전 자신이 겪었던 그 공포와 절망을 유라가 똑같이 느끼기를 바랐으며 법의 심판대 위에서 그녀가 가진 모든 위선이 벗겨지기를 기대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서윤이 제출한 증거들이 워낙 완벽하여 유라가 빠져나갈 구멍은 없을 것이라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서윤은 검찰청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찌뿌둥하던 구름이 걷히고 맑은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한우를 품에 꼭 안으며 엄마가 나쁜 사람들을 혼내줬으니 이제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다정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이는 영문을 모른 채 엄마의 품에 얼굴을 비비며 까르르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서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유일한 치료제였습니다. 서윤은 아이가 잠든 후 테라스에 나가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앞으로 남은 마지막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유라의 몰락은 시작에 불과했고 이제는 세진그룹이라는 거대한 공룡을 완전히 해체하고 재조립하여 도준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릴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것을 넘어 정의를 바로 세우고 아이에게 떳떳한 세상을 물려주는 것임을 되새겼습니다. 다음 날 세진그룹의 주가는 폭락을 거듭하다가 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고 채권단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경영진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도준은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회의만이 통과되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새로운 대표이사로 이서윤이 추대되자 회의실은 술렁거렸지만 그녀가 보여준 위기관리 능력과 비전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윤은 단상에 올라 취임사를 통해 과거의 부패를 청산하고 투명 경영을 통해 세진그룹을 글로벌 기업으로 재도약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주주들과 임직원들은 그녀에게 기립 박수를 보냈고 도주는 그 그늘에 가려져 쓸쓸히 퇴장했습니다. 서윤의 집무실은 과거 도준이 쓰던 방이었지만 그녀는 인테리어를 완전히 바꾸어 그의 흔적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녀는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자신이 흘렸던 눈물의 양만큼 더 높이 올라왔음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는데 그것은 복수가 가져다주는 필연적인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유라가 구치소에서 서윤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마지막으로 매듭을 짓기 위해 면회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구치소 접견실에서 마주한 유라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모습이었고 눈빛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서윤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지만
도주는 절대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악담했습니다. 서유는 그런 유라를 불쌍하게 바라보며 나는 도준의 사랑 따위는 필요 없으며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나의 존엄과 내 아이의 미래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서유는 유라에게 너는 평생 이곳에서 네가 저지른 죄를 뉘우치며 썩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라의 절규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서유는 뒤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지만 도주는 완전히 폐인이 되어 술에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환청과 환각에 시달리며 서윤과 한울의 이름을 불렀고 가끔씩 집 밖으로 뛰쳐나가 아이를 찾겠다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서윤은 그런 도준의 소식을 전해 듣고 씁쓸함을 느꼈지만 동정심은 갖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도준이 겪는 고통이 자신이 겪었던 고통의 크기에 비하면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도준과의 법적인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그를 영원히 자신의 인생에서 도려내는 일뿐이었습니다. 세진그룹 본사의 로비는 연일 몰려드는 채권단과 시위대 그리고 취재진으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한때 대한민국 경제의 상징이었던 거대한 제국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최유라의 횡령과 주가 조작 사건이 터진 이후 금융권은 세진그룹에 대한 모든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기존 대출금의 조기 상환을 요구하며 회사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이서유는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매일 밤을 새우며 채권단과의 협상을 주도하고 있었지만 도준이 방만하게 벌려놓은 사업들이 워낙 많아 상황을 수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냉철한 판단력으로 수익성이 없는 계열사들을 과감하게 매각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했는데 이는 도준이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하던 사업들을 하나씩 잘라내는 작업이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은 불안에 떨면서도 서윤의 단호한 리더십에 의지하며 회사가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반면 강도준은 텅 빈 저택의 거실 소파에 누워 며칠째 씻지도 않은 채 폐인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집안 곳곳에는 술병들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가사 도우미들도 모두 떠나버린 집은 적막감만이 감돌았고 한때 화려했던 샹들리에는 먼지가 쌓인 채 꺼져 있어 그의 몰락한 처지를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도준은 TV 뉴스에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채널을 돌려버렸지만 머릿속에서는 서윤의 차가운 목소리와 한울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며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지만 정작 그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제 손으로 버린 가족이라는 울타리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핏줄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후회였습니다. 도주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서재로 들어가 먼지가 쌓인 앨범을 꺼내 들었는데 그 속에는 서윤과 행복했던 신혼 시절의 사진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자신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고 서윤은 그 곁에서 수줍지만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어 보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주는 사진 속 서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고 왜 그때는 이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을까 자책했습니다. 그는 유라의 화려한 외모와 자극적인 유혹에 눈이 멀어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헌신짝처럼 내버렸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통감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차가운 고독만이 그의 곁을 지키는 유일한 벗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주는 마지막으로 서윤을 만나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옷장을 뒤져 구겨진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지만 그는 넥타이를 매며 흐트러진 정신을 다잡으려 애썼고 떨리는 손으로 면도기를 틀었습니다.
그는 서윤에게 용서를 빌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적어도 한울의 아버지로서 마지막 인사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주는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아타고 세진그룹 본사로 향했는데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여전했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회사 앞에 도착한 그는 정문을 지키고 있는 시위대와 경비원들의 눈을 피해 직원들이 이용하는 뒷문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서윤은 집무실에서 구조 조정 명단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비서실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들어와 강도준 전 대표가 막무가내로 들어오려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서윤은 잠시 펜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더니 들여보내라고 짧게 지시했고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들어온 도준의 모습은 서윤이 기억하던 오만하고 당당했던 CEO가 아니라 삶에 지친 중년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취한 눈동자, 그리고 술 냄새가 진동하는 옷차림은 그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팔짱을 끼고 도준을 무미건조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냐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도준은 서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천천히 다가가 책상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윤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말로 입을 떼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도준은 회사를 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 재산을 찾으려는 것도 아니라며 그저 한우리를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 테니 제발 아들을 한 번만 안아보고 아빠라는 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텅 빈 집무실을 가득 채웠고 그 처절함은 듣는 이의 마음을 흔들 법도 했지만 서윤의 표정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책상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도준의 앞에 던지며 그 안에 든 내용을 읽어보라고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도준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꺼낸 서류는 친권 포기 각서와 접근 금지 신청서였는데 그 내용은 너무나 가혹하고 단호했습니다. 서윤은 도준을 내려다보며 당신은 한우리의 아버지가 될 자격을 스스로 버렸다고 일갈하며 4년 전 임신한 아내를 감옥에 보낼 때 이미 부모로서의 권리는 소멸했다고 못 다갔습니다. 그녀는 한우리가 자라서 자신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감옥에 보낸 파렴치한 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아이가 겪을 고통을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도준은 서윤의 말에 가슴이 난도질 당하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오열했습니다. 도준은 바닥을 치며 내가 짐승만도 못한 놈인 건 알지만 그래도 핏줄이지 아니하며 마지막 혈육의 정에 호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그런 도준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용서가 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우리가 태어나서 첫걸음말을 뗄 때 그리고 아파서 밤새 열이 날 때 당신은 어디 있었냐고 물으며 그때 당신은 다른 여자와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지 않았냐고 상기시켰습니다. 서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도준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는 자신이 놓쳐버린 소중한 순간들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도준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가 단순히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당신이 정말로 한우리를 위한다면 그 아이의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 주는 것이 유일한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내 앞에 나타나서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는 모습조차 아이에게는 짐이 될 뿐이라며 깨끗하게 물러나라고 종용했습니다. 서윤은 도준에게 당신이 가진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고 싶다면 지금 당장 이 서류에 서명하고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명령했습니다. 도준은 창밖을 바라보는 서윤의 뒷모습에서
더 이상 예전에 다정했던 아내를 찾을 수 없음을 깨닫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친권 포기 각서에 서명했고 종이 위로 그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 얼룩을 남겼습니다. 도준이 서명을 마치고 비틀거리며 일어서자 서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나가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도준은 마지막으로 서윤의 뒷모습을 눈에 담으며 서윤아, 정말 미안했다. 그리고 고마웠다는 말을 남기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집무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도준이 나가자마자 서윤은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며 책상을 짚고 섰는데 그녀의 눈시울도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이 잔인한 복수극을 끝내기 위해 자신의 살을 깎아내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으며 도준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도준이 회사 로비로 내려왔을 때 밖에는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하늘은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차가운 빗줄기가 그의 뜨거운 눈물을 씻어내렸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비를 맞으며 걷는 그를 이상하게 쳐다보았지만 도준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일궈낸 거대한 빌딩 숲을 올려다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자신이 쉴 곳은 없었고 이제 그는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섬이 되었습니다. 도준은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하늘을 향해 소리 없는 절규를 토해냈는데 그것은 늦은 후회와 참회로 점철된 비명이었습니다. 그 시각 서윤은 변호사를 불러 도준이 서명한 서류를 넘기며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변호사는 서윤의 결단력에 경의를 표하며 이제 모든 법적 장애물이 사라졌으니 한올군의 성본 변경 신청도 바로 진행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한우리는 강한울이 아니라 이한울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도준과의 결혼 사진을 들어 쓰레기통에 버리며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무너진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는 일뿐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 검찰청 특수부 수사관들이 도준의 자택과 임시 거처를 압수수색하고 그를 체포하기 위해 출동했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도준에게는 최유라와 공모하여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분식 회계를 주도했다는 혐의 외에도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추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빗속을 배회하던 도준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가 들이닥친 수사관들에게 순순히 체포되었고 그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는 저항할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기에 그저 멍하니 수사관들의 지시에 따랐고 호송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세진그룹 건물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화려했던 한 시대의 종말이자 욕망의 눈먼 자가 맞이하는 필연적인 파국이었습니다. 도준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을 때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그에게 쏟아졌지만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은 그에게 전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 아들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질문을 퍼부었지만 그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TV를 통해 이 모습을 지켜보던 국민들은 한때 존경받던 CEO의 몰락에 혀를 찾고 권선징악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서윤 역시 사무실에서 뉴스를 통해 도준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감보다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보며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진그룹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강도준 전 대표의 구속 사실을 알리고 새로운 경영진의 출범을 대내외에 공표했습니다. 주식시장은 불확실성 해소와 이서윤 대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하기 시작했고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서윤은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사명을 SJ홀딩스로 변경하고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대대적인 리브랜딩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 주주들에게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 문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회사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녀의 당당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는 참석자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고 회의장은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일찍 퇴근하여 한울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이가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라는 아이의 부름에 서윤은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들여다보며 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엄마는 악마가 될 수도 있었고 다시 천사가 될 수도 있다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서윤은 아이와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고 동화책을 읽어주며 평범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그치고 맑은 달이 떠올라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 찾아온 고요한 평화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계절이 두 번 바뀌어 찬바람이 불던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 기운이 대지를 감싸기 시작할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다시 한번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강도준과 최유라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기에 대한민국 언론의 모든 시선이 이곳으로 집중되었고 법원 주변은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과 시민단체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4년 전 이서윤이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려섰던 그 자리에 이제는 그녀를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두 남녀가 푸른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방청석 맨 앞줄에 앉은 이서윤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재판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변호인단이 배석해 있었고 뒤쪽에는 세진그룹의 소액 주주들이 앉아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정하고 모두가 기립한 가운데 강도준과 최유라는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피고인석에 앉았는데 그들의 모습은 과거의 화려함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초라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최유라는 수감 생활 동안 급격히 노화가 진행되어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눈밑은 검게 죽어 있어 마치 병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강도준 역시 덥수룩한 수염과 찬한 눈동자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에는 삶에 대한 의지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고 법정 안에는 엄숙한 침묵만이 흘렀으며 오직 판사의 건조하고 단호한 목소리만이 공간을 지배했습니다. 피고인 최유라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살인 예비 음모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사는 최유라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며 그녀가 자신의 욕망을 위해 타인의 인생을 파괴하고 어린아이까지 해하려 했던 점을 들어 사회로부터의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선고가 내려지자 최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교도관들이 그녀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법정은 잠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이서윤을 향해 악담을 퍼부으려 했지만 곧바로 제지당했고 그녀의 절규는 법정의 높은 천장에 부딪혀 허무하게 흩어졌습니다. 이어서 강도준에 대한 선고가 이어졌는데 재판부는 그가 기업의 총수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배우자를 횡령범으로 조작하여 무고한 점, 그리고 주가 조작을 방조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비록 살인 음모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미필적 고의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그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강도준은 판결을 듣는 순간 고개를 떨구었고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은 채 담담하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방청석에 앉아있는 서윤 쪽을 힐끔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외면하며
일말의 동정심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서윤에게 있어 오늘의 판결은 복수의 완성이 아니라 잘못 끼워진 단추를 비로소 제자리로 돌려놓는 과정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수갑을 차고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서윤은 가슴속 깊은 곳에 응어리져 있던 체증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서윤에게 수많은 기자가 몰려들어 소감을 물었지만 그녀는 짧게 목례만 하고 준비된 차에 올랐습니다. 서윤이 이끄는 SJ홀딩스는 과거 세진그룹의 부패한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투명하고 혁신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장 취임 직후 불필요한 의전 문화를 없애고 능력 중심의 인사제도를 도입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켰습니다. 또한 과거 도준이 비자금 조성 통로로 이용했던 유령 계열사들을 모두 정리하고 그 자금을 사회환원 사업과 스타트업 투자에 사용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은 서윤의 이러한 행보에 열광했고 SJ홀딩스의 주가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서윤은 매일 늦은 시간까지 집무실에 남아 서류와 씨름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와 달리 생기와 열정이 넘쳐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윤은 교도소 측으로부터 강도준이 면회를 신청했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도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자비는 이미 그가 아들을 포기하게 만든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한울의 성본 변경이 법적으로 최종 확정되었다는 통지서를 도준에게 보냈습니다. 이제 아이는 강한울이 아닌 이한울로서 서윤의 온전한 아들이 되었고 도준의 호적에서는 영원히 삭제되었습니다. 차가운 독방에서 그 통지서를 받아든 도준은 종이가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지만 떠나간 버스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의 높은 담벼락 안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봄꽃이 만발한 주말 이서윤은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아들 한울과 함께 한강 공원으로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서 뛰어노는 아이의 모습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화로움 그 자체였고 서윤은 돗자리에 앉아 아이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울은 이제 제법 말이 늘어 엄마에게 조잘조잘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고 서윤은 아이의 말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아이는 아빠의 부재에 대해 묻지 않았는데 서윤이 채워주는 사랑만으로도 충분히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윤은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너를 위해 만든 세상에서 네가 가장 행복한 아이로 자라게 해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공원 한편에서는 연인들이 사진을 찍고 가족들이 웃음꽃을 피우며 평범한 일상을 즐기고 있었는데 서윤은 자신이 그 평범함 속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복수라는 일념 하나로 달려왔던 시간들은 마치 폭풍 우치는 밤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았지만 이제는 고요한 항구에 도착해 탓을 내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 남아있던 배신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휴대폰을 꺼내 한울과 함께 셀카를 찍었고 화면 속 두 사람의 환한 미소는 눈부신 봄날의 햇살과 어우러져 완벽한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잠든 아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거실로 나와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그 불빛들은 그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지켜야 할 세상의 일부로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책상 위에 놓인 다이어리를 펼쳐 내일의 일정을 점검하며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구상을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오직 이서윤이라는 이름 석자로
세상과 당당히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높고 빛나는 곳으로 비상함으로써 완성되었습니다. 며칠 후 서유는 SJ홀딩스의 창립 기념식 단상에 올라 전 직원들 앞에서 회사의 새로운 비전인 상생과 도약을 선포했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진정성이 담겨 있어 직원들의 마음을 울렸고 행사가 끝난 후에는 수많은 직원이 그녀에게 다가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서유는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함께 더 좋은 회사를 만들어 가자고 격려했고 그 모습은 진정한 리더의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행사장 구석에는 박진수가 서 있었는데 그는 서윤을 향해 엄지를 치켜 세우며 그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서윤의 충실한 파트너이자 친구로서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다시 여름으로 향하고 있었고 서윤의 인생에도 뜨거운 열정과 희망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아들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으며 그녀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강도준과 최유라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갔고 그들이 남긴 악행의 흔적들도 서윤의 노력으로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세상은 권선징악이라는 진리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확인했고 서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서윤은 가끔 힘들 때면 감옥에서의 일련을 떠올리며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서윤은 한울의 손을 잡고 유치원 등굣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파란 하늘에는 하얀 비행기 구름이 길게 뻗어 있었고 한울은 엄마 저거 박일이 생겼어라고 외치며 신기해했습니다. 서윤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그래 우리 한울이 앞에도 저렇게 멋진 길이 쭉 펼쳐질 거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서윤의 볼에 뽀뽀를 해주었고 서윤은 아이를 꼭 안아주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맞잡은 손을 앞뒤로 흔들며 다시 걷기 시작했고 그들의 뒷모습 위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이서윤과 이한울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서로를 의지하며 이겨낼 것이고 사랑과 신뢰라는 단단한 토양 위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배신의 흉터는 아물었고 그 자리에는 새살이 돋아나 더욱 굳건한 피부가 되었듯이 서윤의 인생 또한 시련을 딛고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승리한다는 평범한 진리가 지켜진 이 결말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남기며 막을 내립니다. 서윤은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입가에는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